용감한 토크 특별 기자회견. 오해 때문에 생긴 비하인드 스토리 대공개. 기사가 딱 나오고 난 다음날 메일이 막 이렇게 터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서워 보여요? 만만해 보여요? 이혁재 씨 도플갱어. 연예부 기자가 이혁재로 오해받은 사연부터 이현 씨 진짜 실제로 보니까 진짜 예쁘신 거예요. 미신 때문에 잡힌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 사건의 전말까지. 언젠가 죄를 받아도 죄를 받는다. 과연 11번째 황금판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용감한 토크 특별 기자회견 남국장 남입니다. 반갑습니다. 탁정은 덕정입니다. 특정에 살고 특정에 죽는 우리 기자님들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많은 교훈을 좀 얻었습니다. 어떤 교훈을? 사회면에 나오지 말자. 사회면에 나오지 말자. 두 번째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살자. 예.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정말 기자분들 있어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입 조심하게 하라는 거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사회면에 나오면 좋은 일이 아니네요. 그럼 우리가. 근데 사회면에 나와도 좋은 일로 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뭐 10년 동안 남 모르게 자원봉사를 해왔다. 뭐 이렇게 남을 도와왔다. 이러면 사회면에 대스트. 그것도 사회면에 나와요? 그럼요. 이우승 기자, 이게 사회면에 좋은 일도 나와요? 그럴 경우에는 피플면으로 돌리죠. 어떻게 하든 사회면에는 나올 수가 없는데. 예리한 통찰력으로 사건을 분석하는 이우승 기자. 이준기 기자, 근데 화이팅입니다.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요. 네. 기자님이요. 그 코디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정소영 기자? 네. 누가 저 개인 코디가 있으세요? 아닙니다. 그냥 제가 합니다. 멋있어요. 진짜 뿅아리 같아. 그리고 노란색은 왜 오늘 선택하셨어요? 이제 추운 겨울인데요. 원래 제가 노란색을 좋아하는데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예. 점을 보실 때 노란색이 저하고 잘 맞다 그래가지고 제가 학력고사 칠 때 속옷을 다 노란색으로 입고 가서 시험 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뜻이 있긴 하지만 그 앞줄 이렇게 이우승 기자님하고 쭉 이렇게 보면요 그냥 신호등 같아요. 김은기 기자님은 약간 복싱 저 심판 같으세요. 오늘 잘 어울리신데. 12라운드에서 지친 분. 우리 김겨울 기자님. 김겨울 기자님, 밑에 물병이. 물 먹는 기자로 되게 유명해요. 그러니까 수학 관계 신기하잖아요. 그 본인의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풀어나가다 보니 이렇게 지금 힘든 일을 뉴스에서 이렇게 접하는데 그런 게 있대요. 행복하고 불행은. 긴장이 되니까 이제 막 물을 먹는 건데 근데 이렇게 놔두니까 오히려 못 먹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편하게. 물은 맞습니까? 혹시 술 아닙니까? 좋습니다. 웃음 찾아 산만리. 네. 우리의 하경헌 기자. 연예계 심층 인터뷰 전문 현장을 발로 뛰는 하경헌 기자. 지난주에 웃음 찾아 떠났다가 미아되셨죠? 웃음에 살고 웃음에 죽는다. 웃음 찾아 산만리. 웃음 찾아 산만리 이런 멘트는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경헌 기자, 최재욱 기자, 그리고 찬찬찬의 편승엽 씨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제 용감한 토크 특별 기자회견 첫 번째 주제 토크 배틀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VCR로 공개합니다. 유명 가수의 전 부인이 숨진 강남 유흥주점 살인 사건은 어이없는 오해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말로 시작된 오해가 끔찍한 살인으로 이어진 강남 유흥주점 살인 사건. 여성의 머리채를 다짜고짜 잡아챕니다. 부산 묻지마 폭행의 진실 역시 길 가던 여성을 불량 학생으로 오해해서 생긴 사건. 이뿐만이 아니다. 은밀하게 도박을 하던 주들이 경찰 단속을 피하려다가 한 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단순히 지나가던 경찰차를 자신들을 단속하러 온 것으로 오해한 재발절인 주부 도박단의 안타까운 추락사. 말 한마디가 부른 살인 사건부터 오해 때문에 생긴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첫 번째 주제, 오해 때문에 생긴 일. 첫 번째 토크 배틀 주제는요, 한마디로 도둑이 재발절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신에 대한 조언을 네. 도리어 자신에 대한 위해나
위협으로 생각을 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결국 그 한 사람이 숨지는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등포구에 있는 한 직업소개소에 그 30대 중반에 그 조선족 동포가 찾아와서 전직 회사에서 일을 했던 월급을 못 받았다며 그 직업소개소장에게 이제 돈을 대신 받아달라고 항의를 하게 되는데 이 직업소개소장이 지금 직업소개소에서는 그 돈을 받아줄 수가 없다. 대신 그 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그 돈을 대신 받아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그 이제 중국 동포가 한국말에 서툴다 보니까 이것을 자신에 대한 그 신고한다고 오해를 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흉기로 그 직업소개소장을 찌르게 됩니다. 예, 그래서 말을 잘 못 알아듣고. 흉기에 맞은 그 직업소장이 자신의 배를 움켜쥐면서 그 좁은 사무실 공간을 이렇게 몇 발자국 걷다가 다시 쓰러지고. 김 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 사건은 그 말에 의한 오해로 인해서 발생했지만 그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이해와 소통 또는 이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이런 어떤 제2, 제3의 그 사건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공개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시점에 또 오원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아주 흉악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들이 좀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순천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는 이야기 얼핏 들었던 것 같거든요. 예, 이 사건은 지난 6월에 대한민국 굵직한 사건 사고 담당 이진규 기자. 순천에서 한 남성이 그 자신의 아내가 그 옆집 주부 때문에 삐뚤어졌다고 생각해서 살해한 사건입니다. 마스크와 모자를 눌러 쓴 한 남성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탑니다. 김 여인의 집안 사정을 잘 알고 지내던 이웃 사촌이었던 셈인데요. 잘못된 오해 아닙니까 정말? 그 남성은 그 자신의 아내가 그 옆집 여자를 만나기 전에는 아주 착실하고 집 가족 일에도 충실하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옆집 여자를 만난 뒤로부터 그 외박도 잦아지고 또 과소비도 한다고 느꼈던 거죠. 이 남성은 결국 이사까지 가게 되는데요. 이사를 가고 나서도 그 아내가 바뀐 게 없자 옆집 여자를 살해할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입구에서 1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그 아파트에 침입해서 도축용 흉기로 수차례 찔러서 살해하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내가 핑계를 댔던 거였습니다. 그 늦게 들어오면 그 옆집 여자랑 같이 있어서 늦게 들어왔다. 이진규 기자님이 얘기하시면 마치 이진규 기자님이 그때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시죠. 본인이 굉장히 떨면서 그러니까 그 사건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리고 이진규 기자님은 저기 핸드폰으로 인터넷 잘 안 터지는 데서 영상 보는 느낌이에요. 말씀하시는데 급하게 심해서 문장을 이렇게 쭉 말씀하셔야 되는데 검사 자꾸 끊겨요. 수차례 찔러서 살해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러니까 저희도 긴장. 조금만 더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고 예 긴장을 좀 푸셨습니다. 긴장은 안 했는데. 긴장은 안 했는데. 예? 긴장을 안 했다고요? 누가 봐도 긴장한 것처럼 누가 봐도 긴장한 것처럼 얘기가 들리거든요. 사람이 저 얘기를 듣다 보면 자꾸 이렇게 앞으로 가게 돼요. 나도 모르게 계속 저도 여기까지 왔어요. 저 여기인데. 지금 그건 나. 왜? 텔레비 보고 있는 분들은 이진규 기자 이렇게 보다가 라디오 옛날에 안 나오듯이. 이렇게. 어떻게 편집 좀 잘해서 중간 장면 잘라내고. 우리 안희정 기자님.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요 2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 정석원 씨 다 아실 거예요. 그 유명한 분의 그 남자로 유명한. 네, 이분이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유명한 분은 아니었었는데 이 사건 때문에 검색어 1위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공익 광고를 찍기 위해서 호주를 출국할 일이 있었는데 당시 이분이 짐승이라는 영화를 찍고 계셨어요. 이분이 이거를 찍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품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걸 갖고 그냥 출국을 했던 거죠. 그래서 호주 공항에서 딱 도착을 했는데 키가 185 정도 되는데 덩치가 굉장히 좋으니까 일단
호주 경찰들의 이제 시선을 잡은 거죠. 근데 소지품을 보니까는 거기에 베레모를 쓴 인명구조 자격증이랑 특수부대 신분증이랑 각종 무술 유단증들이 쫙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분이 실제로 도합 한 10단 정도 되는 유단자신데 이게 정말로 이렇게 소품이 꽂혀 있으니까는 거기서 곧바로 호주 공항에서 경찰들이 출동해서 연행이 된 거죠. 4시간 동안 억류가 돼 있는데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시 또 워낙 테러가 많아가지고 호주 공항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4시간 동안 어쩔 수 없이 계속 붙들려 있다가 결국은 에이전트가 설명을 한 끝에 겨우 나오게 됐던 사건이었는데요. 저희 매체 예전에 이제 신인 때 인터뷰를 오셨는데 이제 신인들이 오시면 가끔씩 장기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긴 하거든요. 근데 되게 무술을 잘한다. 그럼 한번 해봐 주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렇게 우통을 바로 그 자리에서 벗으시면서 막 이렇게 통백권이라고 해가지고 혼자 하시더라고요. 그 인터뷰를 밖에서 들었는데 그 팔이 휘젓는 소리가 나는 그 바람 소리가 복도까지 들 정도로. 하경원 기자님. 네. 근데 뻥이 심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있었는데 진짜 그렇게 들렸어요. 이렇게 했어요. 우리 김인구 기자님이 치중 토크 현장에서 있었던 일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 오해 때문에 생긴 일이었는데요. 그 김수현 씨 그때 왜 해를 품은 달 하고 나서 굉장히 인기 많았을 때였거든요. 네. 내 앞에서 멀어지지 마라. 그 직후에 이제 치중 토크 모셔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 치중 토크 늘 하다 보면 그 뭐 인터뷰 중에 무슨 에피소드가 있거나 예전에 뭐 거기에서 뭐 어떤 서로 간의 질문과 대답에 오해가 있어서 약간 좀 동문서답을 하거나 그런 것들인데 그때는 조금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 오해가 기사가 나가고 난 그 다음 날 바로 막 오해가 생긴 거예요. 그 김수현 그 팬클럽 분들이 대단하시잖아요. 기사가 딱 나오고 난 다음 날 메일이 완전히 터진 거예요. 내가 기사 잘못 썼나? 뭐 그랬는데 그 팬클럽 분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질문이 도대체 김수현이 먹었던 그 안주가 뭡니까요? 오이지 아니에요, 오이지? 계란말이 아니에요, 계란말이? 야, 저거 힘들다. 저기 그 바나나 말린 거 아닌가요? 서로 얇게 썰고. 그래 말린 건 젓가락으로요. 대부분 그냥 젓가락보다 손으로 집어 먹잖아요. 모르겠는데. 대파. 남희석 씨 정답이고요. 정확히 맞추셨어요. 대파가 맞습니다. 대파 어슷썰기. 맞습니다. 예. 대파를 어슷하게 썰고. 대단히 놀라시네요. 자기가 문제 낸 거 맞추면 되게 좋아한다. 근데 이게 설정이네요, 그러면. 아, 그건 아니었고요. 그냥 저게 자연스럽게 그쪽에서 준비됐던 안주였는데 내기가 붙었대요, 팬클럽끼리. 저게 가래떡이다, 계란말이다, 뭐 여러 가지로 얘기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을 해드렸어요. 하다. 네. 자, 이쯤에서 우리 최재욱 기자님. 여배우와 생긴 일이 수두룩합니다. 자꾸만 한채영 씨 얘기가 나와서 또 한채영 씨 얘기인데 한채영 씨도 굉장히 이미지가 도도해 보이고 차도녀하고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직접 얘기해보고 이러면은 좀 굉장히 남자예요. 털털하고 그런데 그리고 또 이미지가 굉장히 럭셔리하고 또 워낙 집이 잘 살고 그래가지고 채영 씨 집에 가면은 좀 럭셔리한 음식을 대접받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그 앞에 김밥 에서 김밥 시켜다 이렇게 대접을 해주고 그 사람이 온 게 너무 싫어서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 정말 절친이니까 그런데 뭐 하여튼 그리고 또 이렇게 여배우 중에 정말 여성적인 분 손예진 씨랑 공효진 씨는 굉장히 보이시하고 남자 같잖아요. 근데 실제 이렇게 얘기해보고 만나보면은 거꾸로예요. 손예진 씨는 이렇게 스태프들이 처음 가면은 다가가지도 않고 되게 이렇게 낯가리고 그럴 것 같은데 속에는 경상도 사나이가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털털하고 씩씩하고 막 이런 스타일인데 공효진 씨는 굉장히 성격이 활발하고 시원시원할 것 같은데 천생 여자예요. 그러니까 뜨개질의 그 십자수에 이렇게 예쁜 것들 보면은
가만히 못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뷰하면서도 저 꽃 보세요. 인터뷰하다 중간에 끊고 너무 이쁘지 않아요? 하면서 이 정도로 진짜 천생 여자더라고요, 공효진 씨는. 네. 이미지 때문에 이렇게 오해받은 얘기가 갑자기 떠오른 게 있는데요. 연예부 기자도 되게 이미지 때문에 오해 많이 받는데 제가 지난주에 섭외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한 라디오에서 프로그램을 새로 하나 만드는데 출연을 해달라.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했더니 왕들의 토크 대결이래요. 그래서 나 나가면 누가 상대방에 나오냐 그랬더니 낚시왕이 나온대요. 낚시왕이 나온대요. 근데 이게 제가 그래서 이게 뭔가요? 무슨 왕이요 그랬더니 어떤 낚시 대회에서 이번에 1등을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나오셔서요. 두 분이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과 연예부 기자들은 이렇게 낚는 기사를 쓴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갖고 계신 거죠. 보면 요즘에 연예인들이 그 트위터나 미투데이 같은 걸 많이 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연예인들이 연예부 기자도 훨씬 낚시를 잘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의외로 그러신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생각보다. 지금 미투데이에 뭐 올렸으니까 좀 빨리 봐주세요. 이렇게 되게 많이 와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게 딱 왔을 때 예전과 좀 다른 모습이면 저 아침에 너무 신이 나요. 쓸 게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쓸 수도 없는 사진을 나 사진 올렸다며. 네. 정말 제가 하나 보내드릴까요? 제 수영복 좀 오리다녔는데. 사진 저도 받았어요. 당황하셨죠? 아니, 당황해서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자기는 의자왕이었나 봐요. 그래서 사진 옆에 여자들 그 오해 중에 최고 오해는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 신현준 씨인 줄 알고 김웅 기자한테 사인 받은 거잖아요. 진짜 오해죠. KBS 방송국에서 전화 왔어요. 네. 닮은 꼴스타 방송하는데 나와달라고. 짝퉁 신현준으로 살고 있는 박상권 기자라고 합니다. 닮아도 너무 닮은 두 사람. 그로 인해 생긴 웃지 못할 일도 많다고요. 저도 받았어요. 아니 저보러 이혁재 씨 도플갱어 시죠? 이거 다 김태현 씨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김태현 씨가 너무 싫어요. 되게 착하게 생긴 혁재형 같은 느낌. 잠깐만요, 죄송한데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알겠는데 그걸 꼭 이렇게 전국 방송에서 하셔야 됩니까? 그래서 10주 내내 싫어했어요. 저 작가님, 우리 현승엽 씨도 있어요. 눈여겨보시면 확실하게. 눈여겨보시면 구석구석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말 나오기 위해 남면 기자님도 얘기 좀 해주시죠. 한 뭐 여성 스타라기보다는 그냥 평범한 연예인 A씨인데요. 그분 같은 경우는 보통 여자분들이 예쁜 척한다 뭐 이러면 넌 예쁘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거 오해를 하는데 이분은 정말 딱 봤을 때도 굉장히 푸근하고 편안해요. 그리고 어디 이제 소위 막 이렇게 딱 건드려서 때린다고 그러잖아요. 꼬마아이들이 그럴 정도로 되게 푸근하고 편안한 이미지신데 생각외로 굉장히 도도하고 힘들게 하세요, 주위 사람들을. 그리고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러면 전혀 예쁜 외모가 아니에요. 누군데요? 누구지? 예전에 제 동기가 너무 좋아서 학교 선배라면서 막 달려갔어요. 너무 반가웠어. 근데 정말 기가 차다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온 거야. 몇 시간 만에. 근데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하루 종일 계속 거울만 보고 나 너무 예쁘다면서 계속 이러고 계셨대요. 그 외모에. 공주를 만나신 너무 그리고 까탈스럽고 그러니까 누군데, 집안도 누군데? 좀 잘 사신대요. 근데 연예계에서 되게 유명해요. 그분이 약간 공주병 꼭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냥 연예인이세요. 약간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 생긴 이미지와 너무 행동이 너무 달라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그래서 대부분의 기자들이 인터뷰를 한다고 하면은 안 하고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여기 질문 하나. 의학 기자 계시니까 주변에 의사 많으시죠? 많죠. 근데 왜 라식 안 하세요? 그거 아니에요? 안과 의사들이 라식 안 한다. 맞아. 왜 안 하세요? 저는 사실 눈이 그렇게 라식을 할 정도로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소리예요? 안경짝 여기 다 들어갔는데. 안경짝 코에 이만큼이 들어갔어요. 눈이 이만해지는데. 저는 보조개인 줄 알았어요. 안경을 좀 벗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학 분야에도 굉장한 오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안경 쓰고 하시면 안 돼요?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라식에 대한 오해입니다. 라식에 대한 오해가 이제 대표적인 게 안과 의사들은 라식을 안 한다.
이런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사실 한 20년 전쯤에 라식이 처음 나왔을 때 이 안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논쟁이 있었습니다. 몇 년 뒤에 안전성이 이게 확보될 거냐 안 될 거냐. 그래서 처음에는 일부 안과 의사들이 라식을 안 받았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 라식 수술이 좀 안전하다는 게 알려지면서 의사들이 대거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오해는 사실이 아니다. 네. 또 비타민에 대한 오해가 또 대표적인 겁니다. 사실 비타민은 굉장히 예전부터 논쟁이 많았던 거예요. 지금 여기서 비타민제 혹시 드시는 분 계신가요? 많이 드시네요. 근데 사실 비타민이 몸에 좋다는 연구 결과들은 대부분 다 천연 비타민, 그러니까 채소나 과일을 통해 섭취한 그 비타민은 예를 들어 수명도 늘리고 암 발생도 낮추고 이런 걸로 다 증명이 돼 있어요. 근데 이 합성 비타민, 우리가 흔히 먹는 이 종합 비타민제 있잖아요. 알약 같은 거요. 약처럼 먹는 그런 비타민에 대해서는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들을 다 보면은 하나같이 암 발생을 더 높일 수도 있고 또 수명을 더 낮출 수도 있고 이런 연구 결과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어요. 텔레비전에 나와서도 많은 의사분들이 비타민 먹어라 이렇게 하신 분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요즘은 다 조용하십니다. 왜냐면 최근에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주위 분들한테 합성 비타민제는 드시지 말라고 좀 권고해드려요. 오해 때문에 생긴 일, 말 그대로 오해는 오해일 뿐입니다. 또 그 오해는 반드시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은 오해부터 생기지 않게 하려면 평소에 많은 소통과 대화를 또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이우승 기자님이 활짝 웃는 그날까지 제 진행은 계속됩니다. 그냥 이유 없이 기관에서 가족들과 몽땅 다 자살을 했다. 어머, 아빠에게 말하지 않는다. 사업이 좀 쇠퇴하는 장동건 씨, 고소영 씨. 이번서는 콕 집어 랭킹입니다. 오늘 콕 집어 랭킹은 우리 수달 김겨울 기자님께서 3편의 극치 이효원과의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 이효원 씨가 가장 좀 최근에 인기가 많았을 때가 사실 드라마 선덕여왕 때를 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효원 씨와 인터뷰를 하고 싶었는데 촬영 때문에 어려워요. 뭐 서울에 있는 시간이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효원 씨가 있는 그럼 지방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해서 전쟁씬 하는 곳을 갔어요. 그래서 이효원 씨를 만났어요. 정말 5분도 인터뷰를 못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너무너무 창피해서 그 뒤로 선덕여왕 촬영장에서 이효원 씨만 보면 도망을 다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인터뷰 도중에 저 배탈이 났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게 됐다. 네. 그래서 불렀어. 요원 씨 휴지 좀 주세요. 밖에 요원 씨 있죠? 약간 비슷한데 배탈은 아니었어요. 정답. 자, 대학. 전쟁 씬이 있어서 주변이 굉장히 시끄러웠던 거예요. 참다가 이 소리에 묻혀서 뭔가 내 걸 좀 내보내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딱 뿡 하는 순간에 전쟁 씬이 자 NG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정답? 정답은? 화장실이 되게 멀어서. 그거 아니래잖아요, 화장실. 아니 가다가 쌌다고? 그게 말이 되니? 몸이랑 관련된 거예요? 예, 굉장히 막 이렇게 어지럼증도 있고 뭐. 어렵게 갔는데 네. 오바이트를 했다. 네, 맞아요. 정답입니다. 나 진짜 나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 전쟁씬이다 보니까 선덕여왕의 모든 배우들이 거의 나와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기자 욕심에 다 인터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한 분 계속 한 거예요. 그 시간이 남을 때마다. 그래서 나중에 막 그 감독님 뭐 다 인터뷰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한 10몇 분을 하니까 이제 머리가 막 도는데 근데 이제 하필이면 이제 거기가 이제 굉장히 덥고 그럴 때였는데 물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우울한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이효원 씨 앞에서. 그래서 이효원 씨가 너무 고마운 게 그 뒤로 잠깐 시간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다행히 인터뷰를 해왔고 한 2주 동안은 회사에서 되게 해피하며 이렇게 기사를 하나씩 랜덤시킨
고소영과의 인터뷰. 지금 결혼 후에 인터뷰를 오직 저하고만 지금 안 하셨어요. 했잖아, 또. 제가 정말 궁금한 질문이 사실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여자들이라면 좀 궁금할 것 같은데 또 이제 제가 유부녀라 좀 궁금했는데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 장동건 씨가 눈앞에 있으면 질문 좋다. 어떤 기분이에요? 무슨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되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저는. 본인 그래서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뭐 사진을 찍어 놓자. 협박하려고요? 협박하려고? 근데 멘붕이 됐다는 거는 저희 예상을 깼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네, 그래서 정말 적나라한 모습을 봤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눈에 눈곱이 잔뜩 껴 있다. 아니에요. 아니다. 그냥 영화를 찍는 기분이었다. 그렇진 않아요. 영화 같아.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했죠. 네. 직접적으로. 왜? 직접적으로. 왜랑 각방 써. 시민들이 뭐야? 각방 써요? 자, 대학 김기호 기자입니다. 저기 죄송하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렇게 눈을 딱 떴는데 장동건이 앞에 있어요. 그러면 솔직히 기분이 어때요? 내가 고소영인데? 내가 고소영인데? 자고 일어나니까 옆에 장동건이 있으면 어때? 막 이런 걸 물어보면 나도 고소영인데? 나도 고소영인데? 김남주 씨가 내조의 여왕을 출연을 하게 된 거예요. 드라마 컴백으로 8년 만에 출연을 하게 되는데 우연히 거기에 김승우 씨가 카메오로 출연한다는 그 소식을 접한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을 인터뷰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어요. 그때 이제 그 김남주 씨, 김승우 씨를 보시는 그 대표님께서 장소가 마땅치 않아요.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럼 제가 장소를 좀 구하면 될까요? 그런데 그때 장면이 다리 위에서 김승우 씨가 이제 막 자살을 하려고 그러고 김남주 씨랑 오지호 씨가 안 돼 하고 막는 뭐 그런 씬이었기 때문에 정말 장소가 없었어요. 아 진짜 해도 너무하시네. 예? 아무리 한심해도 남편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제가 어떻게 해서 인터뷰를 성사를 했을까요? 다리 밑. 다리 밑? 스타들을 다리 밑까지 데리고 오기가 어렵죠. 리무진을 한 대 빌려가지고 가신 거 아닙니까? 굉장히 비슷해요. 오! 굉장히 오! 아 캠핑카. 캠핑카. 맞히셨어요. 캠핑카 업체에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캠핑카를 몰고 갔어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이제 촬영을 하고 오후까지 됐는데 김남주 씨랑 김승우 씨가 놀라신 거죠. 이제 기자가 그렇게 캠핑카까지 몰고 왔는데 어떻게 인터뷰를 안 해요. 이렇게 만든 어떤 명분을 준 거죠. 그 뒤로는 이제 멋진 남자 배우분들도 많이 태우고 그러면 캠핑카 아이템을 아예 만든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김겨울 기자의 캠핑카 인터뷰를 아예 그냥 아이템을 만들었고. 용감한 토크 특별 기자회견 이번에도 토크 배틀 주제 공개합니다.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미스터리 사건들. 무수한 UFO들이 목격됐고 음모론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철없는 치정극이 살인까지 불러온 것으로 보입니다. 30분 뒤 김 씨는 흉기에 수십 차례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피의자들이 공통적으로 최근 신촌 살인 사건이 한 사령 카페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카페 회원들이었는데요. 악령을 믿는 카페 회원들이 모여 살인을 저질렀다는데 40번 찌르면 뭐 악령이랑 대화할 수 있잖아. 철없는 믿음 때문일까? 과연 그 진실은? 두 번째 주제, 미스터리 사건. 자, 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정말 미스테리한 게 사건을 해결하는데 정말 그 좋은 작용을 했다. 9년 전 사건입니다. 2003년도에 발생한 사건인데 스님이 한 분 계세요. 그런데 이분은 대처승입니다. 그 대처승이 뭔지 아시죠? 이제 결혼하고도 이렇게 스님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절을 딱 지었는데
신도들이 엄청 많이 오는 거죠. 그리고 절이 점점 잘 되니까 이분이 이제 약간 마음이 이제 다른 쪽으로 마음을 품게 되신 거죠. 여자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내연녀들도 막 생기고 아 부인만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그 행자성을 부릅니다. 행자성을 불러서 내가 부인이 있으니까 이게 절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부인만 없애주면 너에게 이 절을 물려주고 너를 큰 스님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행자성이 그 이야기를 듣고 결국은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범죄를 저지르자마자 바로 잡힙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큰 스님이 해외로 도피시켜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뭐 이렇게 증거 같은 것들을 이렇게 뭐 치우지도 않고 그냥 급하게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런데 큰 스님도 자기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나몰라라 딱 해버리는 거죠. 자기가 막상 잡히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큰 스님이 그 시켜서 나는 한 거고 나는 그냥 일을 저지른 것밖에 없다. 1심에서 큰 스님은 이제 살인 교사 혐의로 15년, 그다음에 이 행자성은 이제 살인 혐의로 15년. 그 2심에서도 똑같이 나왔는데 3심에서 이 사건이 확 한번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행자성하고 이 여자는 좀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살인한 건 맞지만 큰 스님은 이 여자를 살인 교사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무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큰 스님은 당시에 대형 로펌을 써서 자기를 적극적으로 이제 변론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은 이제 일단락이 됐습니다. 이 사건의 반전은 보험회사에서 한번 딱 나오기 시작합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자기가 이제 특약 관련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옛날 사건들을 쭉 자기가 한번 보다가 9년 전에 한 사건이었는데 한 여자가 보험을 가입하면서 특약을 상당히 많이 걸고 6개월 후에 살해가 돼서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너무 이상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서울시 경찰청에 의뢰가 한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썼다는 계약서 사본을 가져와가지고 그 죽었다는 여자의 여동생을 찾아가서 혹시 이 보험회사 계약서가 언니가 쓴 게 맞는지를 확인을 했는데 여동생은 이제 봐도 이제 이미 9년 전 사건이고 언니의 필체를 동생이 딱 기억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필체만 가지고는 모르겠다. 그런데 여동생이 그 언니 전화번호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도 그럼 이 전화번호가 과연 누굴 것인지 추적을 해야겠다 해서 통신사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이미 9년 전 가입한 고객 거기 때문에 추적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통신사들이 막 인수합병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추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근데 언니가 예전에 인터넷 카페에 그때 일기도 써놓고 자기의 심정을 살아있을 때 써놓은 게 많이 있었는데 혹시 그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경찰이 그 인터넷 카페에 언니가 썼다는 아이디를 치고 딱 들어가 봤더니 내연녀랑 뭐 사귀고 있고 막 나는 마음이 너무 괴롭고 막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한 5-6명의 내연녀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쭉 적어놨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전화번호가 그 전화번호로 일치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분이 직접 보험 가입한 게 아니라 내연녀가 뭔가 짜고 가입을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내연녀를 잡아옵니다. 잡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니까 그 대처성이 시켜서 자기는 한 거고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된 거죠. 이건 어느 정도 사건이 이제 실마리가 풀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생이 그때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 경찰분이 오기 전날 꿈속에서 언니가 나타났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뭔가 나의 한이 풀어질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의 범인을 이제 드디어 9년 만에 이 사건을 풀 수 있겠다 해서 그 대처성을 잡으려고 했죠. 잡으려고 했는데 이미 대처성은 몇 년 전에 캄보디아로 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잡을 수가 없어서 인터폴에 일단 적색수배령을 내려놓고 한국에 들어오기만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대처성은 캄보디아 가서 그냥 이유 없이 나무가 쓰러지면서 자기 발을 이렇게 심하게 다칩니다. 뼈가 뭐 산산조각이 날 정도로 한국 가서 치료를 받아야겠다. 자기는 적색수배가 돼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한국 딱 들어오는데 이게 딱 적색수배돼서 딱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분을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평생 그 마음의 짐 때문에 언젠가 죄를 받아도 죄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나무가 잡아주고 신기하네요. 자 이번에 하경원 기자. 폐가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영화가
특징적인 점이 뭐였냐면 보통 공포 영화는 정교하게 만든 세트에서 모든 상황을 다 이제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설정을 하고 촬영을 하는데 그 영화는 실제 이제 폐가에서 촬영이 돼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원래 이제 보통 일반적인 인터뷰는 그냥 뭐 요트든 카페든 뭐 이런 데서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많죠. 오히려 역으로 거기 한번 촬영장을 가보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제안을 넣었어요. 다행히 또 신인 배우분들이라도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분하고 영화사 관계자 두 분하고 저하고 기사분하고 해서 출발을 했는데 그날 이제 비가 보슬보슬 오는 거예요. 아 진짜 분위기가 제대로 온 거예요. 거기가 약간 사탕 공장 예전에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공장이 하고 기숙사가 미음자 형태로 돼 있고 그 안에 공터가 있어요. 그 안에 사택이 2층짜리가 다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예전에 사탕 공장을 운영하시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비관해서 가족들과 몽땅 다 자살을 했다. 어머. 이런 소문이 돈대예요. 아 실제로? 네, 실제로 흉흉한 소문이 도는 데서 촬영을 또 했더라고요. 이제 여자 배우가 이제 귀신 역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직도? 네, 그러니까 자기는 그 이후에 너무나 심적 고통을 많이 겪었고 실제로 막 환영 같은 것도 보고 막 되게 힘들어했대요. 겨우겨우 설득해서 데려와가지고 사진을 찍는데 이제 사진 기자 선배가 이제 촬영하다가 이상하다, 자꾸 이상하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포커스가 안 맞는다. 자꾸 빛이 들어오고 자꾸 이렇게 사람이 얼굴이 이렇게 희미하게 막 움직이는 것처럼 나오고 그런 현상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체험을 하고 싶다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흉가 동호회 같은 분들은 가면은 이제 미션을 준대요. 가서 뭐 특정 장소에 가서 흔적을 남기거나 아니면 거기 있는 물건을 집어오거나 아니면 거기 뭐가 있는지 사진을 찍어오거나 뭐 이런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 공장 가장 깊숙한데 사장실이 있는데 거기 그 사장 책상 서랍 맨 밑에 물건이 뭔지를 이렇게 알아오라고. 혼자? 알아오라고. 혼자? 찍어. 너무 이렇게 선배 힘들어하시는데 특정 장소에 가서 흔적을 남기거나 아니면 거기 있는 물건을 집어오거나 아니면 거기 뭐가 있는지 사진을 찍어오거나. 하경 기자님은 너무 신나게 계셨는데 박종원 기자님은 지금 조퇴하고 싶으신 표정. 제가 이제 이거 진짜 아무도 이 영화는 봤어요. 시사회 때 어쩔 수 없이 봤는데 그러니까 이 영화는 사실 영화가 아니라 페이크 다큐예요. 진짜 실제로 그런 공간이 있는 곳인가 지금 얘기하니까 그 공간이 다 생각이 나잖아요 지금. 그 사장실에서 귀신이 허리가 딱 꺾이면서 나오는 장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사장실 갔더니 책장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스티로폼 이렇게 박스가 있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그 안에 뭔가 물건이 있겠구나 생각하고 딱 그 박스를 열었더니 구더기가 가득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게 썩었나 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데요? 그랬더니 그 이제 영화가 아무래도 이제 마지막에 후반부에는 막 서로 죽고 죽이고 막 이래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장기가 막 나오고 막 이런 장면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장기를 이제 사람 장기를 못 쓰니까 돼지 그 장기를 썼었는데 그걸 배우들끼리만 그 서랍 안에 보관을 해놓고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었어요. 제가 가장 좀 무서웠던 건 한 공중파 방송국 세트 관련된 이야기인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들어본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제 그 소문의 실체는 그 세트장에서 그 스태프 한 명이 목을 매서 자살을 했는데 있었어요. 되게 유명해요. 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 목을 매면 당연히 이렇게 눈에 띌 수밖에 없는데 뭐 3일간 있어 방치가 됐었는데 아무도 발견 못하는 이유는 3일 동안 그 세트가 촬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세트라는 게 촬영이 없으면 불 꺼져 있고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이제 3일 지나서 촬영하려고 했을 때 발견됐는데 그게 난 귀여워서 우리 혜지 양이 너무 싫어요. 그 방송국 녹화장 지금도 굉장히 아직까지도 그 귀신 계단 본다고 할 정도니까 제가 있었어요. 예, 제 옆에 노은계 선생님이었나가 이렇게 있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다가 이제 뭐 떨어지니까는 봤더니 목 메고 있었어요. 최영 기자. 이번 올해 7월 말쯤에 서울 송파에서 10대 범죄 조직이 잡혔습니다. 결국은 미신 때문에 잡힌 케이스인데요. 왜요? 큰 범죄 조직은 아니고요. 이제 한 4명의 친구들이 모여서 뭐 동네 24시간 빨래방에서 이제 그 동전통 깨서 그걸로 치킨 사 먹고 불사하고 이제 마트에 가서 뭐 맥주 훔쳐 먹고
그래도 한 몇 번 하니까 제법 한 200만 원 정도는 훔치더라고요. 물건으로. 이 친구들이 이제 항상 범행에 나서기 전에 거대 강령을 외치고 나선다고 합니다. 이거 외치면은 절대 잡히지 않는다. 강령이 굉장히 웃긴 게 첫 번째 강령이 아빠에게 말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한 번 턴 곳은 두 번 다시 가지 않는다. 세 번째는 범행에 앞서서 조직 이름을 외친다. 네 번째는 이제 수익금을 똑같이 배분한다. 다섯 번째 뭐 조직의 실체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그럴듯하네요. 아이들 입장에서.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결국은 이 친구들이 그 조직 이름 때문에 잡혔습니다. 해보세요. 조직 이름은 무엇일까요? 잠시 후 사회부 기자가 밝히는 10대 조직 사건부터 우리나라 건설회사의 사업 징크스와 사업이 좀 쇠퇴하는 장동건 장고 커플 장면이 얽힌 에피소드까지 위협이 될 정도로 안 좋다는 얘기를 막 하시니까. 자, 과연 오늘의 기자는 누가 될 것인가? 잠시 후 공개됩니다. 결국은 이 친구들이 그 조직 이름 때문에 잡혔습니다. 해보세요. 조직 이름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강령 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혹시 돈텔 파파 아닙니까? 혹시 돈텔 파파 아닙니까? 너무 쉽게 맞춰. 애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한다고요? 예, 강령 5개 외치고 마지막에 돈텔 파파 하자 뭐 이러고 범행 나눠서 지네끼리 뭐 스쿠터도 대기시켜 놓고 한 명은 이제 CCTV도 전단지로 가리고 누가 칼로 찍고 비닐 같은 거. 근데 결국은 어떻게 잡혔냐 하면 이제 범행 현장에서 선문 수사하다가 동네 주민들이 아이 어린애들이 술 먹고 시끄럽게 떠드는데 무슨 돈텔 파파 외친다고. 걔네 한번 조사해보라고 해서 주변에 이제 CCTV 깠더니 그 친구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잡힌 친구는 조직원인데 강령이 마지막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조직의 실체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근데 한 명은 잡혀서 너 이제 감옥에서 오래 살아야 돼 하니까 울고불고 하면서 저희 두목은 누구고요? 걔네 전화번호랑 걔네 아빠 어디 다니시고 이걸 다 말해준 거예요, 경찰서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학원이 밀집해 있는 동네에 앵벌이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만든 파예요. 뭔데? 그 파 이름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배고파예요. 진심으로 진짜예요. 진짜. 엄청 무서웠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와, 미치겠다. 자, 이번에는요. 징크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연예인들 사실 사주나 이런 뭐 관상이나 성명학이나 이런 것도 이제 기자들이 취재를 좀 많이 합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물어보고 하진 않지만 이제 공개되어 있는 정보들이 되게 많으니까 장동건 씨, 고소영 씨 부부 관련된 거예요. 결혼하시고 바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개된 게 장민준 군이에요. 민준 군이 뭐 되게 예쁘고 막 정말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 친구의 사주가 어떻고 뭐 성명학이 어떨까 해서 이런 거를 취재를 했어요. 실제로 진짜 전문가들을 만나서. 근데 하나같이 다 안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얘기를 하시는 게 생명의 문제에 위협이 될 정도로 안 좋다는 얘기를 막 하시니까 이제 건너 소리를 좀 들어가게 했어요.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아들 이름을 그래서 바꾸셨어요. 장민준으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사실 얼마 전에 아이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장준혁.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제 어떤 분이 가장 운을 정말 타고났을까? 우리나라 톱스타들을 다 이제 조사했어요. 그 중에서도 1위가 잘 아시는 분이 강호동 씨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강호동 씨는 이름을 풀든 관상을 풀든 사주를 풀든 최고의 운을 타고난 뭐 재변 득재 운인가 이래서 2가지 재능을 타고나서 뭐라든지 다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자들도 네. 징크스가 있죠? 부자들도 징크스가 있죠. 똑같으니까. 사주를 저희들하고 또 똑같은 거. 그렇죠. 근데 건설회사들이 그 사옥을 가지면 그 이후 사옥을 가진 이후부터는 사업이 좀 쇠퇴하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비모 회사는 그 회사 이름을 쓰지 않고 다른 사명을 써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삼성의 지금의 성공에는 그 풍수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자리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삼성을 주목한 건 반도체였잖아요. 반도체 공장을 처음에 공장을 어디다 지을까? 풍수 보고 뭐 역술인들도 보고 했는데 기흥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기흥이 왜 좋으냐? 그릇을 담는다라는 뜻을 가진 거예요. 근데
그 반도체라는 게 정보를 담는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결국 기용으로 갖고 지금의 성장이 아마 그래서 풍수에 있다라고 삼성 가족들은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뭐 미신이나 사주, 징크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징크스 하나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 기자회견을 보신 날은 좋은 꿈을 꾸시고 네, 좋은 소식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동포가 한국말에 서툴다 보니까 그 직업 소개소장을 찌르게 됩니다. 그 외곽도 잦아지고 보충용 흉기로 사력에 생겨. 호주 경찰들의 이제 시선을 잡은 거죠. 근데 검색어 1위를 한번 해줬어요. 기사가 딱 나오고 난 다음 날 메일이 완전히 터진 거예요. 맞습니다. 예. 대파를 어슷하게 손예진 씨는 속에는 경상도 사나이가 살고 있다. 공효진 씨는 천생 여자예요. 생각외로 굉장히 도도하고 힘들게 하세요, 주위 사람들을. 전혀 예쁜 외모가 아니에요. 일부 안과 의사들이 라식을 안 받았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 라식 수술이 좀 안전하다는 게 알려지면서 그냥 이유 없이 나무가 쓰러지면서 자기 발을 이렇게 심하게 다칩니다. 서로 죽고 죽이고 막 이래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장기가 막 나오고 막 이런 장면도 있었거든요. 돈테 파파 아자아자 뭐 이러고 저희 두목은 누구고요? 건설회사들이 사업을 가진 이후부터는 사업이 좀 쇠퇴하는. 장동건 씨, 고소영 씨 생명의 문제에 위협이 될 정도로 안 좋다는 얘기를 막 하시니까. 오늘의 기자를 뽑을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오늘 그냥 권리를 양보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한번 뽑을까요? 네. 박재훈 탁국장. 그동안 부단의 노력을 했었어요. 누구든지. 신민섭 기자 옆에 계신 안진영 기자님께 자, 두각을 나타내진 않았지만 기성용 선수처럼 그렇죠. 중원에서 이 팀에서 굉장히 필요한 존재예요. 쌓여있는 마일리지가 많았어요. 이청용 같은 존재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우리가 다 빠지고 낚시 왕과 함께 인터뷰를 잡았던 작가님께. 네, 그 작가님. 작가님께 한 말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고하셨습니다. 카메라 앞쪽으로 안 가셔주셨으면 좋겠고요. 카메라 뒤쪽으로 빠져주시고요. 그 이름 모를 작가님 전화 주셨었는데 아무튼 작가님 덕분에 받은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 더 좋은 토크 보여드리겠고 약속드리겠습니다. 특별 기자회견 화이팅!